그 여러 차례 그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 디지털 치료제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네. 얘기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를 환자의 치료에 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하면 이제 그 약의 개념이 확장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바이오 투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기존의 약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뭐 흔히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스몰 몰레큘이죠. 그 저분자 화합물 흔히 뭐 알약으로 먹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 항체 같은 거, 혹은 단백질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주로 주사로 맞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의 이제 약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가 뭐 요즘 흔히 얘기하는 뭐 세포 치료제, 뭐 유전자 치료제 이런 정도인데요. 이 업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는 그 네 번째 카테고리가 나온다 이제 새로운 종류의 치료제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뭐 앱이나 뭐 게임이나 뭐 챗봇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에 쓴다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보시면 이런 앱이나 이런 소프트웨어가 치료용으로 그 FDA 인허가 받은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불면증이나 뭐 중독 같은 것 그런 질병에 대해 가지고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앱을 처방을 하면 그 처방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앱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앱은 임상시험 등등 혹은 인허가를 통해 가지고서 치료 효과가 확실하게 증명되어 있는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네. 한국의 코로나 진단 키트 이런 것들에 대한 우수성과 네. 뭐 세계 각국의 어떤 수요 때문에 네. 한국의 이 방역 문화하고 더불어서 네. 이게 확 올라갔잖아요. 네. 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네. 국가 브랜드 인지도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한국은 사실 퍼스트 무브도 어렵고 세컨도 어렵다. 팔로잉 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바뀌게 될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흔히 뭐 얘기하는 뉴노멀 이야기인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뭐 규제 같은 부분들이 이제 뭐 모든 국가의 의료 시스템은 보수적이고 규제는 보수적이지만 특히 한국은 그런 게 이제 내부에서 나오는 어떤 동력에 의한 변화보다는 이런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가지고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제가 이 책이 1월 달 나왔는데 코로나 직전에 나왔거든요. 저는 원격 진료가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빨리 허용되리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네. 이게 책 나오고 난 한 달 다음에 바로 그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니까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이제 이 국가적인 어떤 공중보건의 그 리스크 때문에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키워드를 3가지로 꼽습니다. 이런 헬스케어에 관련해가지고서. 제가 뭐 언론의 기고 같은 걸 하기도 했었는데,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비대면이고, 언택트이고요. 두 번째가 확장성입니다. 스케일러블한가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인구 수준에서 감염 질환이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한 사람당 뭐 해가지고 하는 그 정도 스케일로는 되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인구 수준에서 뭐 100만 명, 수천만 명에게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두 번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것들이 그 확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앱을 씀으로써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뭐 100만 명, 1000만 명 다운로드 받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약을 1000만 명에 나눠주는 거에 비해 가지고서 그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비용 효과성인데 가성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큰 그러니까 대중들을 대상으로 이게 접목되려고 하면은 특히 한국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그러니까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출을 많이 담당하는 국가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성비가 높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보험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 비용 효과성.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키워드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잘 고민을 해보시면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투자를 하시든지, 뭐 사업을 하시든지에 대해 가지고서 이 새로운 기회를 좀 포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어떤 새로운 그 기술이나 산업이 정착하기에는 어떤 법적인 규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 법적인 규제보다 이해관계 충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마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심하게 반대하는 게 의료협회나 뭐 약사협회 정도가 될 거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거기는 그러면 이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타협안 같은 게 있었나요?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의 그 사회적 합의 같은 것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이해관계 얼라이먼트 이런 것들인데요. 이슈들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슈들마다 사실 타다 같은 문제도 보시면 결국에 변화를 겪게 되면은 그 변화에 대한 수혜를 입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피해를 보는 집단도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변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냐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은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에 의해 가지고 특정 집단이 피해를 본다거나 특정 집단만 수혜를 보면 그건 이제 안 되겠죠. 그런 걸 조율을 하는 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절차적인 정당성 같은 뭐 이런 피해를 본 집단을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한다든가 설득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 조율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정부의 우리가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원격 진료든 또 다른 뭐 규제 같은 것들이든 뭐 타다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 한국의 정부가 그런 역할을 좀 수행하는 거에서 소극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가 좀 빠르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런 코로나와 같은 비상시국에서는 이 정부의 그런 역할이 좀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 변화가 조금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뉴스 같은 거를 보면 구글 같은 미국의 대기업들 보면은 뭐 정말 많은 네. 바이오 회사, 헬스케어 회사들 막 인수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내세울 만한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스타트업을 막 인수는 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아마 제가 책에 어떤 걸 썼냐고 하면은 챕터 중에 제가 이제 제 책이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부에는 제가 이 업계에 있는 분들에게 제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기업에게 드리는 제언이었는데요. 제가 대기업에 드린 제언이 뭐였냐면 구글처럼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보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되게 잡다하게 합니다. 이것저것 막 되는 대로 건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암 진단하는 인공지능도 만들고 수명 연장하는 약도 만들겠다고 하고 베이스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측정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다 모으는 플랫폼도 만들고 혹은 이제 이 수술 기구 같은 것도 만들고 진료 기록 같은 분석 굉장히 다양한 것들 하거든요.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23andMe 유전 정보 분석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 보험사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발을 걸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한국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그러하기 때문이겠지만, 이제 탑다운으로 흔히 얘기하는, 몇 가지를 찍어가지고, 일단 방향을 정해서 거기로 갑니다. 전략 육성 사업이라고 막 밀어붙이죠. 한쪽 방향으로. 네. 제가 이제 흔히 연말 연초에 보면 특히 대기업에서 많이 연락을 받는 것이 이런 기획하시는 분들, BD 하시는 분들 연락을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CEO,
어떤 그 지시사항에 의해 가지고 몇 가지를 정해 가지고 말씀하신 전략적 육성을 해야 하는데 몇 개를 찍어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찍어서 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게 이제 구글이 그런 걸 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다방면으로 흔히 말하는 발을 걸치면서 이 기회를 탐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전문성이 내가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없는가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어가지고 한국에 보시면 이게 이제 구글이 그렇게 왜 그렇게 할까? 혹은 애플이 왜 그렇게 할까?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그 이면을 들여다 보시면 좋을 것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구글처럼 했다가는 당장 언론에서 저 문어발 확장하고 있다 뭐 이런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예. 이제 뭐 구글도 보면 이제 이게 그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R&D 레벨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언론의 부분보다는 이렇게 오너라든지 그 경영자들의 인사이트가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헬스케어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건강을 다루고, 예를 들면 임상 연구를 해야 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기존의 제조업이나 전통적인 산업에 가지는 타임라인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그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이냐. 혹은 한국에 보면 대기업들의 CEO가 CEO 임기가 보통 한 2, 3년 주기지 않습니까? 그 2, 3년 동안에 우리가 이 헬스케어 산업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하면 결국에 답을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특히 뭐 오너가 있으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장기 투자를 하고 좀 더 이제 이런 여러 다방면에서 이 뭐 낚시대를 들이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기업들이 직접 그 연구하고 뭐 새로 만들어서 이런 거보다는 정말 네. 구글처럼 스타트업들 가운데서 막 인수 합병하면서 네. 막 빠르게 스피드하게 막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특히 한국 대기업은 보면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딱 보고 이거 뭐 요 정도 비용이면 우리 그냥 싸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뭐 벤처 투자가 됐든 혹은 이제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 되었든지 간에 특히 저는 이런 혁신 같은 부분들은 스타트업이 주도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보게 되면은 최근에 나오는 이런 이 의료 분야 혹은 이런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런 혁신적 성과들은 많은 경우에 스타트업에서 시작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구글이나 애플로 갔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과의 협력이나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사실 리스크도 좀 담겨 있는데요. 뭐냐면 사실 우리가 그런 그 새로운 스타트업들, 기업들에 투자를 할 때 사실 모르잖아요. 이게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기업이 시장에 환영을 받을지. 네.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예상하고 어떤 기업에 투자했다는 그런 것들이 이게 정말 성공으로 이어질까에 대한 의문은 되게 커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엑셀러레이터라고 해가지고서 그 초기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들한테 시드 펀딩 제공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실제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저는 오히려 대기업에 비해 가지고 스타트업이 가진 장점이 뭐가 있냐면 빠르게 바뀌는 환경에서 혹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굉장히 피보팅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모 대기업의 부서에서 연락받아가지고 되게 좀 인상 깊었던 얘기 뭐냐면 제가 자문을 구하시면서 이거 자문을 잘 해야 된다. 왜냐면 이거 한 번 정하면 이거 CEO 보고 한번 올리면 이거 못 바꾸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잘 정해서 가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사내 벤처였습니다, 그게. 네. 근데 보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보면 이런 뭐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인하게 가기 때문에 어떤 뭐 이런 코로나 같은 대외적인 변화가 있다든지
혹은 뭔가 이제 새로운 기획을 포착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그 뭐 모든 스타트업이 그냥 빠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더 그런 좋은 스타트업인가를 고르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가지고서는 그런 그 여건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구글에서 그 보험사에도 투자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 보험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셨는데 네.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두 산업이 뭐냐면, 한 가지가 이제 제약 산업이고요. 한 가지가 말씀하신 이제 보험사인데요. 저는 보험 산업이 요 디지털 헬스케어로 굉장히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보시면 보험업 자체가 이제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을 합니다. 어떤 일이 터지고 누가 아파야지만 그 이후의 대응을 수동적으로 하는 게 원래 모델이거든요. 보상해 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의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솔루션들이든 혹은 데이터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를 활용하게 되면 그게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보험으로 변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환자가 아플지 혹은 이제 이 위험군에 있는지 같은 것들을 미리 판단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뭐 웨어러블이나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치료제, 혹은 오늘 말씀 못 드렸지만 뭐 디지털 표현형 같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환자에 대한 건강 관리든 만성질환의 치료이든 그런 것들을 직접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웨어러블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런 웨어러블 좀 나눠주고서 열심히 걸으면, 열심히 운동하면 돈을 좀 줄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적당한 비용을 조금 소모하겠지만 보험사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그 보험 가입자가 덜 아프게 되면은 장기적인 비용은 줄어들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이 새로운 보험의 모델로 이제 갈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국내 뭐 보험사들 중에서도 당뇨 보험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걸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보험 상품을 보시면 그 들어가는 것이 다 당뇨병 관리하는 솔루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치료제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앱을 쓰게 되면은 혈당 관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임상 연구 통해 가지고 잘 증명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이제 그 당뇨병 환자한테 그 보험을 가입하게 해주고서 그 앱을 쓰게 하면은 이제 당뇨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럼 당뇨 환자는 내가 좀 일단 보험도 가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보험 가입 못했거든요. 네. 당뇨 환자들은. 그리고 이제 이런 당뇨 관리도 받을 수도 있고, 또 보험사들은 이제 이런 그 위험률 관리를 하면서 더 이 고객풀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 뭔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그 변화하는 그 산업 분야로 이제 제약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된 거겠죠? 네. 지금 그 노멀한 그 단계는 뭐 전임상 단계부터 해서 1상, 2상, 3상 해가지고 보통 한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게 접목이 된다고 하면 이게 당겨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 제약사의 경우에 말씀드린 이 시간을,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들어간 시간을 단축을 시킨다거나, 혹은 이제 보통 확률이 있습니다. 처음에 몇 개가 들어가면 마지막에 몇 개 나온다 게 있는데, 그런 확률을 높여줄 수 있거나 한 후에 이제 제약사는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그 후보 물질을 더 빠르게 스크리닝함으로써 그 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혹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뭐 단백질 구조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그 구조 기반으로 어떤 뭐 예측을 해가지고서 이런 그 그러니까 선도 물질이 나올 확률을 높인다든지, 혹은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보게 되면은 그 실제 사람 대상으로 임상 시험에서 그 환자 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지하철 같은 데 보시면 임상 시험 환자 구하는 그 광고 같은 거 보셨을 텐데, 네.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환자를 모집을 해야지만 이제 임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원격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혹은 이제 그 인공지능 활용해가지고서 임상시험에 자격 요건이 되는 환자들을 더 빠르게 구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약사에서도 임상시험을 이제 그러니까 신약 개발의 비용과 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디지털 치료제인데요. 그러니까 치료제의 범주 자체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 글로벌 제약사들 뭐 사노피든 뭐 화이자든 머크든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결국에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 일종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제약사가 기존에 해오던 일의 연장선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도 지금 아직 한국은 조금 국내사들은 아직 느리게 가고 있지만 이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제 기회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뭔가 그 기존의 어떤 규제라든가 그 관습이라든가 이게 뭔가 충돌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발전 속도도 좀 얼만큼 우리가 그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속도도 달라질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을 그 총괄적으로 그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가 보통 미국은 FDA로 알고 있고 네. 한국은 이제 식약처죠. 네. 예. 그러면 이 식약처에서 이러한 분야를 담당하는 어떤 그 준비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준비들은 좀 잘 돼 있는 건가요? 식약처도 많은 발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산업적으로 보자면은 심평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식약처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의료기기를 만들었을 때 혹은 약을 개발했을 때 허가를 내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국은 이제 이 단순히 뭐 약을 허가받았다, 의료기기 허가받았다고 해가지고 팔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돈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수가 보험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심평원이어서 식약처와 심평원 모두 이제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두 기관 모두 이런 새로운 분야가 오고 있다. 기존의 어떤 인력이나 전문성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것들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규제기관들이 더 발전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 규제기관을 넘어서는 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전문성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고 전담 부서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거 누가 결정을 하느냐? 행안부에서 이제 TO를 만들어주고 조직 구조 바꾸고 그러면 이제 행안부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결국 사람 뽑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변화가 필요한 게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FDA도 보면 최근에 이제 이런 이 규제 혁신 때문에 예산을 되게 확보를 많이 했는데 그럼 결국에 어느 부서가 필요하냐? 기재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이 책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장관님은 이제 주로 원격 진료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책에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부처가 기재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다 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아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이런 시급성 같은 것들을 아셨겠지만 이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고요. 아마 이 책을 이제 기재부 공무원들께도 나눠드렸다고 하셨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제가 드리는 제언 같은 것도 보셨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이번에 코로나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헬스케어와 관련된 그다음에 이런 보건과 관련된 분야의 그 한국 브랜드 인지도가 확 올라간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존 산업이 아닌 새로운 먹거리 차세대 그 산업을 찾고 있었던 상황이고 네. 그럼 이게 정말 우리의 어떤 미래 성장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뭔가
정부에서 그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어느 한 부서가 할 일은 아니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4차위 같은 것도 보시면 헬스케어 특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논의를 하신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 뭐 태스크포스나 이런 글쎄요 그런 조직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조직들에 얼마나 그럼 누구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제대로 성장하려면 대통령? 네, 저는 높은 곳에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러니까, 총리실이든, 더 윗선이든지 간에, 뭔가 교통정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뭐 규제 샌드박스, 이런 그 특정 기업의, 여기도 상장사인데,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회의에 들어가 보면, 규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얽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의료법을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들을, 저는 이제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게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규제를 합리화 혹은 규제를 개선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부처들의 이제 이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통정리해 주려고 하면은 좀 더 윗선에서의 인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의 현상, 그 다음에 미래, 비전은 어떤지에 대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의 미래 최윤서 저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